나날이 심각해지는 정보 유출 문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양자암호입니다. 양자암호는 도청과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현재 정보 보안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100%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암호는 앞으로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하게 될 양자암호 통신의 모든 것.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김재환입니다. 요즘 통신계의 화두는 바로 정보 유출 문제인데요. 연이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오히려 통신의 발달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새로운 보안 기술인 양자암호 통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양자암호 통신은 도청과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상용화를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신기술이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현재 정보보안 체계는 어떠하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대체할 양자암호 통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암호는 국방, 정치, 행정, 산업, 금융 등 우리의 실생활 많은 분야에 사용되는데요. 신용카드, 은행 단말기,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 등에서 특히 이러한 암호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암호체계가 깨진다면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현재 보안체계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방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은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인터넷 뱅킹은 수차례 해커에게 노출되어 사용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는 암호통신은 어떠한 원리이고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현재까지 가장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암호화 통신 방법에는 비대칭 암호로 불리는 공개키 암호체계, 그리고 대칭 암호로 불리는 비밀키 암호체계가 있는데요. 공개키 암호체계는 전자서명처럼 기밀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통신 방식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공개키 암호체계에서는 공개키와 비밀키가 존재하는데요. 공개키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비밀키는 키의 소유자만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소유한 금고에 숫자를 이용한 자물쇠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에는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즉, 누구나 제게 암호를 전하고 싶다면 투입구를 통해 암호를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물쇠의 비밀번호는 쉽게 풀기 어려운 한 수학 문제의 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수학 문제는 제가 직접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푼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물쇠를 열어 암호를 볼 수 있겠죠. 즉, 이때 이 공개된 수학 문제가 바로 공개키이고 자물쇠의 비밀번호, 즉 답이 비밀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개키 암호 체계에서 사용되는 이 공개키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없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풀기가 매우 어렵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금고의 주인은 임의의 큰 소수를 2개 골라서 비밀키로 삼고 그 곱한 값을 공개키로 공개합니다. 소인수 2개를 곱하기는 쉽지만 분해하여 소인수를 다시 알아내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체계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키 암호체계에 대한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첨단 컴퓨터로 슈퍼컴퓨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컴퓨터를 말하죠. 디지털 컴퓨터로는 수백억 년이 걸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로는
몇 분 또는 몇 시간이면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개키 암호 체계가 더 이상 100%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대칭 암호로 불리는 비밀키 암호 체계는 어떨까요? 비밀키 암호 체계에는 공개키는 없고 비밀키만이 존재하는데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똑같은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게 됩니다. 즉, 금고의 열쇠와 같은 원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고를 잠글 때 사용한 열쇠와 열 때 사용하는 열쇠가 같은 열쇠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열쇠가 다르다면 금고는 열리지 않겠죠. 이렇게 비밀키 암호 체계는 잠그는 사람과 여는 사람 모두 똑같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 암호 체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밀키 암호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키가 유출 없이 안전하게 공유되어야 할 텐데요. 바로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비밀키 암호 체계에는 키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키를 교환할 때 중간에서 누군가가 키를 가로챈다면 정보가 새어나가게 되겠죠. 게다가 키를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암호화 통신을 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키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매번 같은 비밀키를 사용한다면 언젠가는 제3자가 이 비밀키를 알아낼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비밀키는 일회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보안을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한 번 보낼 때마다 메시지 길이만큼 긴 비밀키를 사용하는데요. 매번 긴 비밀키를 바꾸어 가면서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양자 암호 방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자 암호 통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개키 암호 방식은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질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로 쉽게 풀린다는 것이 알려져서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비밀키 암호 방식은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만 있다면 해킹이 불가능하겠지만 비밀키를 송수신자가 안전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양자 암호 방식을 사용한다면 송수신자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의 원리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의 알갱이를 뜻하는 광자를 이용한 암호 통신은 빛의 여러 성질 중 편광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는데요. 편광이란 전자기파가 진행할 때 전자파를 구성하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전자기파인 빛은 빛이 진행되는 방향의 수직한 평면 내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직각을 이루며 진동하는데요. 이때 전기장의 방향을 빛의 편광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빛의 파동의 진동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빛의 파동의 편광 하나만을 보여준 예입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예로 가장 잘 알려진 편광 필터는 전기장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필터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90도 편광 필터 같은 경우 90도로 진동하는 파동만 통과시키고 45도로 막혀 있을 땐 45도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반사시키게 되죠. 편광 필터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반사광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폴라로이드 선글라스에 사용돼 눈부심을 없애줍니다. 그럼 이러한 편광 성질이 어떻게 양자 암호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양자 암호 방식은 광자가 특정한 편광 방향을 가지게 하여 전송하고 다시 이 광자들을 편광 필터로 측정하여 수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디지털 통신 방법은 비트 0과 1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방법인데요. 양자 통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A라는 사람이 B에게 비트 0이나 1을 양자 암호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A는 비트 0이나 1을 광자 하나하나에 부여합니다. 이때 비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역과 시옷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기역 방식에서 비트 0은 기역의 가로획처럼 수평평광, 비트 1은 기역의 세로획처럼 수직편광을 씁니다. 시옷 방식에서 비트 0은 시옷의 첫 획처럼 45도의 대각선 편광, 비트 1은 시옷의 둘째 획처럼 135도의 역대각선 편광을 사용하죠. 이렇게 수평, 수직, 대각, 역대각의 네 가지 편광을 무작위로 부여하여 광자들을 B에게 보내는데요. B도 두 가지 방식으로 광자의 편광을 측정합니다. 기역 방식은 수평 편광과 수직 편광만 구분하고 시옷 방식은 대각 편광과 역대각 편광만 구분하게 되겠죠. 즉 수평 편광의 광자를 기역 방식으로 측정하면 정확히 수평 편광으로 측정되지만 이 수평 편광을 시옷 방식으로 측정하면 대각 편광이나 역대각 편광으로 측정되어 버리는데요. 수직 편광도 마찬가지로 기역 방식으로는 100% 정확하게 수직 편광으로 측정되지만 시옷 방식으로는 대각 편광이나 역대각 편광으로 측정될 확률이 각각 50%가 됩니다. 대각 편광과 역대각 편광의 경우도 같은 원리가 되겠죠. 즉 비트가 0이든 1이든 보내는 방식과 받는 방식이 같으면 보내는 사람의 비트와 받는 사람의 비트는 100% 같을 것이고 보내는 방식과 받는 방식이 다르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비트가 같을 확률은 50%, 즉 반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밀키를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갖는 일이 남았죠. 이를 위해 먼저 A와 B는 서로 기역과 시옷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비트를 보내고 또 측정했는지를 밝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서로 0과 1 중에서 어느 비트를 보내고 어느 비트로 측정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방식만을 밝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비트들이 비밀키 후보자이기 때문에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역 또는 시옷 중 어느 방식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어느 방식으로 측정했는지만으로도 이 두 사람은 어떠한 비트가 100%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방식이 같으면 두 사람이 보내고 받은 비트는 밝히지 않더라도 100%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사용한 방식이 같은 비트들만 모아서 비밀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양자 암호키 분배가 완결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비밀키는 세상에서 두 사람만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드실 텐데요. 양자 암호 통신의 어떤 면이 도청이나 해킹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 상태의 측정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광자의 편광 상태처럼 물체의 양자 상태는 일단 한번 측정하면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측정하기 전과 전혀 다른 상태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편광을 예로 들겠습니다. 단일 광자가 수평 편광 상태에 있는데 시옷 방식으로 측정하면 대각 편광 상태 또는 역대각 편광 상태 둘 중 하나로만 측정이 됩니다. 즉, 그 전의 수평 편광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점이 바로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불확정성 원리의 가장 간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양자 상태는 복사하거나 증폭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A가 B에게로 양자 상태를 전송하는 도중 누군가가 해킹을 시도하여 양자 상태를 측정하거나 복사를 하려고 한다면 B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 광자의 양자 상태는 A가 보낸 광자와는 다른 편광 방향이
변형된 광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키를 만들기 전 A와 B가 같은 방식으로 보내고 받은 비트를 확인하여 그중 다른 것이 있다면 중간에 해킹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양자 암호키 분배는 100%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양자 암호 통신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획기적인 양자 암호 통신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양자 암호키 분배에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는 우리 생활에 더 가까이, 더 깊게 활용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양자 암호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현재 양자 상태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거리는 약 140 내지 150km이기 때문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도시 안에서도 양자 암호 장치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먼 거리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40 내지 150km마다 양자 중계기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양자 통신을 실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5km 정도 단위마다 중계소를 설치하여 각 중계소 구간마다 각각의 비밀키가 분배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양자 암호는 1984년 IBM의 찰스 베넷 등이 발명한 BB84라는 양자 암호 방식이었는데요. 1989년에 세계 최초의 양자 암호 실험 장치로 탄생하였습니다. 이 장치로 전송이 가능했던 거리는 겨우 30cm에 불과하였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고등과학원이 25km 양자 암호키 전송 실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2010년 정보통신연구기구와 미쯔비시 전기, NTT 등의 기업이 모여 도쿄, 오테마치와 고카네이, 하쿠산 등 4개 거점에 양자 열쇠 분배 장치를 설치해 양자 암호의 동영상 전송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정보통신연구기구의 시험 운용을 거쳐 이 기술을 2014년까지 실용화할 계획인데요. 정부 기관 이외에 발전소나 가스, 수도망 등 중요한 인프라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 암호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쯔비시 전기는 윈도우 모바일을 탑재한 스마트폰용으로 양자 암호 통신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음성통화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양자 암호는 2007년 스위스의 연방의회 의원 총선거 개표 때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개표 결과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센터와 개표된 표들이 저장되는 정부의 데이터 저장고 사이의 네트워크가 안전하도록 양자 암호화를 활용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외에도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또한 양자 물리학의 도시가 되었는데요. 비엔나 대학의 짜일링거 교수는 양자 물리학의 근본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실험을 하면서 비엔나 시내 서점에는 짜일링거 교수의 양자물리 관련 책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양자물리학을 아는지 물어보면 당장 짜일링거라고 대답할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례로 몇 년 전 비엔나 시장이 짜일링거 교수 그룹의 연구에 300유로를 기부했는데요. 사실 300유로면 4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돈을 그냥 송금한 것이 아니라 양자 암호화된 송금망을 이용하여 입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양자 암호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죠. 양자 암호는 아직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앞으로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금융 등 국가기관망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병원, 의료 네트워크 분야에도 활용 가치가 높은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이미 양자 암호 통신을 국가기관망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2016년 양자 통신 위성까지 발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S통신사가 2011년부터 양자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했는데요. 현재 양자암호 통신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단일 광자 검출 기술과 간섭계 기술, 후처리 기술들을 확보한 상태이고 통신거리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양자중계기 연구도 진행 중이죠. 앞으로 더욱 양자암호 통신 연구에 박차를 가해 해킹의 위험에서 벗어나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양자역학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학문입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렇지만 한번 익숙하게 되면 재미있게 연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은 과학기술의 측면뿐 아니라 철학, 문학, 예술 등 다방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20세기 과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학적 발견으로 꼽히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학문이지만 실용적이고 그 잠재력이 무한한 만큼 우리가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